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할 것, 암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돼요. 암기는 자주 봐야 되지 오래 본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26페이지를 펴보십시오. 뭐 선생님들이 과목 같은 특성이라든지 합격 뭐 할 수 있는 거 점수는 다 이야기했으니까 바로 수업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번 달 수업은 그냥 바로 PPT로 하지 않고 바로 그냥 설명하는 것이 있으니까 그냥 하고 다음 달에 한다. 이순환부터는 PPT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진도가 훨씬 더 빨리 나올 겁니다. 26페이지 권리 변동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민법이라는 법을 보죠. 이 민법을 보는데 민법은 당연히 법입니다. 법인데 법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회생활할 때 지켜야 될 법칙 일종입니다. 준칙 규범 일종인데 이 규범은 다른 규범과 달리 강제성을 가진다. 따라서 내가 남과 법률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권리를 주고받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의 생활은 관계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하겠죠. 그럼 변한다는 건 법률 관계도 변하고 법률 관계가 변한다는 건 권리 의무가 변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권리 위주로 생활하고 우리 민법도 모든 법은 권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법률 관계가 변하면 권리 의무가 변하지만 그걸 권리 입장에서 보면 권리가 변한다고 합니다. 이 변한다는 것을 권리 변동 이렇게 말합니다. 변하는 걸 변동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서 그래서 26페이지 보면 권리 변동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법률 관계가 변한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지금 민법을 보는데 그 법이 지금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권리 변동거라는데 이 권리 변동은 다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자, 그래서 먼저 권리 변동이라고 하는데 이걸 잠시 살펴봅니다. 권리 변동이란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 거 이걸 합쳐서 변동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태어나고 살아가다가 죽습니다. 이 권리의 일생이죠. 이 중에 하나가 탁 타치되면 나는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발생, 변경, 소멸입니다. 이 발생, 변경, 소멸을 조금 더 살펴봅니다. 발생, 변경, 소멸 이걸 권리 변동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권리가 발생되고 다음에 변경되고 소멸된다. 이게 권리 변동인데 요거는 객체 입장에서 보고 주관적 입장에서는 발생한다는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소멸한다는 건 자기 입장에서는 권리가 상실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인문학을 볼 때 주관적이란 말과 객관적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객관적이란 말은 누구 입장에서 보는 겁니까? 제3자 입장에서 보는 걸 객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주관적은 당연히 당사자 입장에서 보는 겁니다. 그럼 당사자는 당연히 자기 것만 보겠죠. 자기한테 유리하게 할 것이니까 감정이 개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입장에서는 누구 편을 들지 않으니까 훨씬 더 감정이 배제되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객관적 그러면 그냥 너무 어렵게 말고 제3자 입장에서 주관적 그러면 당사자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발생도 제3자 입장에서는 발생이지만 당사자 입장에서는 취득하는 겁니다. 이걸 다시 좀 보면 이 발생도 절대적 발생과 상대적 발생으로 나눕니다. 이 절대적 발생을 주체 입장에서는 원시 취득이다 그러고 이걸 성계 취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봅니다. 갑이 지금 주거용 건물 주택이 필요합니다. 주택이라는 데 지금 학원에 나가면 주택 많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아파트 많이 보이죠? 그럼 법률적으로 말할 때 주택이 필요하다는 것은 주택이라는 건물이 필요하다는 게 아니고 그 건물을 사용 수익할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건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주택이 없다고 내가 주택을 사용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 주택을 사용 수익할 권리 제일 좋은 게 뭐가 있느냐? 그 주택에 뭘 취득하면 될까요? 소유권입니다. 그럼 이 소유권 어떻게 하면 발생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건물을 뭐 하게 되면 됩니까? 신청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기 토지 위에 건물을 딱 신청하게 되면 갑자기 갑에게 뭐가 하나 발생됩니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하나 발생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소유권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는 갑에게 소유권이 발생됐구나 할 수 있지만 갑의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뭐 하는 겁니까? 자기는 취득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는 감액의 권리가 발생됐고 갑오 입장에서는 권리를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발생이나 취득이나 같은 말이다 이 말입니다. 누가 보는 입장에서 말이 달라질 뿐입니다. 그럴 때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는데 이건 누구로부터 가져온 겁니까? 최초로 발생했습니까? 이렇게 처음으로 지구상에 권리가 하나 발생됐다. 이런 발생을 절대적 발생, 최초로 취득했다, 원시 취득이라고 합니다.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입니다. 여기는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자기가 처음으로 권리를 취득했으니까 종전 권리 주체란 말이 없습니다. 종전의 권리 주체로부터 내가 권리를 이전받는 게 아니고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처음 발생했다, 최초로 취득했다, 절대적 발생, 원시 취득 그럽니다. 그럼 이 세상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법률 관계로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나한테 소유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했으니까 보호받는 권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에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꼭 건물을 신축해야 됩니까? 아니죠. 이 신축된 건물을 대금을 주고 매수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매매를 했다든지 토지와 교환을 했다든지 공짜로 증여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을에게도 뭐가 하나 생깁니까? 소유권이 하나 생깁니다. 자, 을에게도 소유권이 하나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이 소유권은 이 지구상에서 최초로 권리가 발생된 게 아니고 갑의 권리가 을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일 뿐이지 소유권이 여전히 몇 개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타인으로부터 권리를 이전받아서 취득한 것이 우리 안에 발생한 것이 상대적으로 발생된 것처럼 보이다 해서 이걸 무슨 발생? 상대적 발생 그럽니다. 그럼 을 입장에서는 이 건물에 관한 권리를 취득했죠? 최초로 취득한 겁니까? 갑으로부터 승계받아 취득한 겁니까? 그래서 이런 취득을 무슨 취득? 승계취득 이렇게 말합니다. 전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는 거죠. 그럼 여기는 당연히 전주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았기 때문에 전주의 권리에 하자가 있으면 하자를 그대로 승계받게 안 받게 받습니다. 예컨대 갑의 권리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예컨대 동그란 권리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소유권이 있는 건물에다가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건물에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그럼 저당권이 설정됐다는 것은 이 소유권은 동그란 건데 지금 저당권으로 제한받는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이 건물을 병에게 매매했어요. 그래서 병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원시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입니까? 승계 취득이죠. 근데 이 소유권에는 지금 제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럼 나는 어떤 걸 취득해야 되나? 제한 있는 소유권을 취득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승계 취득이란 말이 들어오면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흠결이 있을 때 그 하자나 흠결을 그대로 승계합니다. 그래서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했을 때 시험에 나올 때 한일 이 원시 취득이 한 5년이나 7년에 한 번 나올 수 있는데 다음 중 원시 취득에 해당되는 걸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지만 다음 중 전주의 권리에 하자나 제한을 승계받지 않는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럼 무슨 취득이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은 승계를 받아야 됩니다. 원시 취득은 그런 걸 승계받지 않습니다. 그 원시 취득이란 말 속에는 전주에 제한되는 권리를 승계받는다는 말이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항상 원시 취득이란 말은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여러분 책 144페이지를 펴보십시오. 자, 그 144페이지 밑에서 6번째 줄을 보면 동그라미 1번이 나오죠. 나옵니까? 네, 취득 시효로 인한 권리 취득은 무슨 취득이다? 그렇죠. 시효 취득은 원시 취득이다 이 뜻입니다. 그럼 원시 취득이란 말 속에는 종전에 제한되는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한다. 이 말이 포함되는 겁니다. 왜냐? 전주의 권리를 승계받는 것이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원시 취득이란 말 속에는 전주의 권리를 승계받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전주에 제한 권리는 전부 다 소멸하게 되는 겁니다. 만일 이 병이 원시 취득했다. 그럼 이런 제한은 다 어떻게 된다? 소멸되는 겁니다. 왜냐? 갑의 권리를 승계받는 게 아니고 이 병에게 새롭게 권리를 하나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앞으로 원시 취득 그러면 전주에 제한되는 권리는 소멸한다. 다시 말하면 승계 취득이란 전주에 제한되는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는다
받는 게 승계취득입니다. 그거 딱 하나밖에 볼 게 없습니다. 그럼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것이 뭐 방금 신축도 있지만 아직 우리 안 배웠습니다. 좀 전에 말했던 뭐가 있다? 시효취득이 있어요. 우리 다 나중에 배웁니다.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유실물 습득, 첨부, 첨부안에는 부합, 혼화, 가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원시취득입니다. 그거 외에 이제 선의취득도 있는데 우리 시험 보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시효취득과 신축이 원시취득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은 원시취득이 많을까요? 승계취득이 많을까요? 당연히 분업이 됨으로써 승계취득이 많습니다. 이 승계취득도 다시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눕니다. 이전적 승계,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자,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눕니다. 이거 그냥 아시기만 하면 됩니다. 이전적 승계는 대표적인 게 매매입니다. 매매가 되면 갑의 소유권이 을에게 이전되죠. 그러면 종전에 갑이 갖고 있던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렇게 전주가 갖고 있는 권리를 전부 승계받는 것을 이전적 승계라고 합니다. 전주의 권리를 이전받는다는 뜻입니다. 설정적 승계는 여러분 이 을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유가 뭐 하려고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했습니까? 사용 수익하려고 취득했죠. 그럼 이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능이 있느냐? 자, 여러분 권리는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통설은 권리 법력설이라고 합니다. 권리는 법이 인정하는 힘을 권리라고 합니다. 그럼 권리는 결국 뭐라고? 힘입니다. 누가 인정하는 거? 법이 인정하는 힘이다. 법은 국가가 뭐 한다? 강제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 국가가 인정하는 힘이란 뜻입니다. 국가가 인정하는 힘이니까 권리는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게 없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무자가 스스로 이행하지 않으면 국가가 그 권리를 도와주는 겁니다. 이게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 힘이 권리가 갖고 있는 개개의 힘을 우리는 뭐라 하느냐? 권능이라고 합니다. 권리가 갖고 있는 개개의 힘을 뭐라고 한다고? 권능이라고 합니다. 예컨대 대통령도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그럼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 대통령의 권리 중에는 계엄을 선포할 권리가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즉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할 권리, 권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관을 임명할 권한이 있게 없게? 있습니다. 이런 권리를 대통령이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통령이 갖고 있는 개개의 힘을 우리는 뭐란다?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럼 국무총리는 계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국가기관을 임명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뭐 대행이 국무총리가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죠. 누가 한 사람 대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국가기관을 임명했죠. 헌법재판소 소장을 헌법재판관을 임명했잖아. 그 국가기관을 임명하는 겁니다. 그럴 권한이 있느냐 이 말입니다. 대학교 배울 때는 우리한테는 그 헌법 체계는 없다고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소극적인 업무만 해야 되지 적극적으로 행위를 하면 안 돼요. 왜냐 아직 대통령이 유고가 된 것이 아니고 판단이 유보되기 전이니까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할 힘만 있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약간 이렇게 권리가 있을 때 그 권리가 갖고 있는 개개의 힘을 뭐라고 한다? 권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유권이 내가 법률적인 것인지 뭐 판단은 헌법재판소에서 판단하니까 내 판단이 바른 건 아니에요. 다만 그런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만일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 나중에 탄핵이 만일 기각이 되면 다시 대통령이 오게 돼 있잖아. 그럼 그동안에 대행들이 내가 기반에 갖고 있던 헌법 기관을 다 때려기 임명했다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권한을 뭐라고 남한테 빼앗긴 것 같아요. 그 권리를 함부로 행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소극적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뭐 내가 대학교 갈 때고 지금하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고 다음에 어떤 상태가 바뀔 수 있으니까 내가 말하는 건 일반적인 겁니다. 근데 이게 분쟁이 있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분쟁이 있는 이유가 자 그래서 옳으니 안 옳으니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스스로도 자기도
일부 권한을 남용했다고 스스로 인정한다는 것은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런 거는 강력하게 밀어붙이든지 그래야지 국민이 불안하게 일부는 임명하고 일부는 임명하고 이런 거는 뭐라고 선택적으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말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는. 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럼 소유권이라는 권리는 어떤 권능이 있냐? 어떤 물건의 소유권을 갖고 있다는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냐?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 중에서 사용, 수익과 처분까지 다 할 수 있는 권능을 갖고 있는 권리는 소유권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을이 이 건물을 사용하기 위해서 꼭 소유권만 있느냐? 아닙니다. 전세권을 취득하더라도 전세권자도 건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이 을이 이 건물을 사용 수익하기 위해서 갑에게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뭘 취득했다? 전세권을 취득했어요. 이 전세권자도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하늘로부터 뚝 떨어진 게 아니고 갑으로부터 받았으니까 승계 취득은 맞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갑의 소유권이 사라집니까? 아니죠. 소유권이 갖고 있는 권능 중에 뭐가 간 겁니까? 예, 사용 수익 권능만 넘겨준 겁니다. 이렇게 전주가 갖고 있는 권리 중 일부를 이전받는 걸 무슨 취득?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권리 전부를 승계받는 게 아니고 일부를 승계받는 걸 설정적 승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한물건은 다 뭐 한다? 제한물건 설정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지상권 설정, 설정적 승계를 그렇게 말합니다. 일부를 가져오는 걸 말해요. 다음에 특정 승계는 대표적인 게 매매,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것은 상속입니다. 자, 이 갑이 지금 토지도 있고 건물도 있고 자동차도 있어요. 그럴 때 이 을이 토지 매매 계약하게 되면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고 건물 매매 계약하면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겠죠.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서 권리가 하나씩 이전되는 걸 특정 승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이 사망함으로써 뭐가 받았다? 상속이 됐다. 그럼 상속이 되면 갑이 갖고 있던 건물 소유권, 토지 소유권, 자동차 소유권이 한꺼번에 을에게 이전됩니다. 이렇게 하나의 원인에서 전주가 가지고 있는 권리 전부가 승계되는 것을 포괄 승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특정 승계는 포크를 하나씩 찍어주는 것이고 포괄 승계는 접시채로 갖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포괄 승계의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상속입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상속은 원시취득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조금 전에 했는데 모르겠지. 그렇게 모른다니까. 실컷 이해하면 뭡니까? 암기를 안 했는데. 상속은 무슨 취득이라고? 승계취득입니다. 포괄 승계, 뒤에 승계자 붙었잖아. 그러니까 승계취득이지. 상속은 승계취득입니다. 원시취득 아닙니다. 다음 중 원시취득에 해당되는 옳게 묶은 거 했을 때 상속을 고르면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권리를 취득하는 방법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시취득 아니면 승계취득입니다. 자, 이 변경도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 이렇게 나옵니다.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인데 주체의 변경이란 만일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게 되면 이 소유권, 이 건물 소유권의 주체가 갑에서 뭐로 바뀐다? 뭘로 바뀌는 거죠. 이렇게 권리 주체가 바뀌는 걸 주체의 변경이라는데 이거는 물건 입장에서 보는 거고 권리 주체 입장이란 주체의 변경이란 결국 무슨 승계를 말한다? 이전적 승계를 말하는 겁니다. 주체의 변경이나 이전적 승계나 같은 말입니다. 자, 다음에 내용의 변경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성질적 변경, 이걸 줄여서 질적 변경, 수량적 변경, 줄여서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질적 변경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갑과 을 사이에 자전거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을은 갑에게 자전거 인도해달라는 인도 청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금 다 받으면 뭘 받아야 된다? 자동차 인도 받아야 되겠죠. 자전거. 그래서 인도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대금 다 줬습니다. 그럼 갑은 을에게 자전거를 인도해 줘야 되는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이제 갑은 을에게 인도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인도해 줄 채무가 있는 자가 채무를 스스로 이행 못했으니까 채무 불이행입니다.
채무는 이행의 문제를 하기 때문에 채무 불이행되면 뭘 해줘야 된다? 손해배상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 을은 갑에게 무슨 채무권이 생긴다? 손해배상 채무권이 발생합니다. 자, 종전에는 이 을이 갖고 있던 권리가 뭐였습니까? 자동차 인도 채권이었죠. 근데 지금 더 이상 인도 채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른 사람이 넘어갔으니까 더 이상 인도 못 받잖아요. 대신 이 채권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권으로 바뀐 겁니다. 즉, 이 두 사람 사이에 손해배상 하기로 합의한 적이 없잖아. 근데 왜 갑자기 을에게 손해배상 채무권이 생겼냐? 새롭게 생긴 권리가 아니고 요 인도 채권이 뭐로 바뀌었다? 손해배상 채무권으로 그 성질이 바뀌어질 뿐입니다. 새롭게 생긴 권리가 아니고 하나의 권리가 성질만 바뀐 겁니다. 그래서 새롭게 계약을 하지 않더라도 을은 손해배상 채무권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의 정질이 바뀐다. 이걸 질적 변경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시험에 나올 건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되는 것. 27페이지 그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이란 말이 있습니까? 예. 다른 거는 밑줄 치지 말고 손해배상 청구로 변경, 거기에만 밑줄 치면 됩니다. 그러면 변경됐다는 건 성질이 변경됐다고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양적 변경은 수량적 변경이죠. 들어보세요. 이 갑이 종전의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죠. 근데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하면 이제 갑은 건물을 사용 수익할 수는 없죠. 전세권 정속기간 동안에 누가 사용 수익하고? 전세권자가 사용하고 갑은 소유권이 있지만 사용 수익은 못합니다. 그럼 내 소유권 양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잖아. 이걸 무슨 변경?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하물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잖아. 맞습니까? 지하물권 설정입니다. 아니면 건물 농가도 있었고 광도 있었습니다. 그럼 내가 광의 소유권도 있고 농가에도 소유권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광이 화재로 소실했다. 그럼 내 소유권 양이 어떻게 됐다? 줄어들었죠. 물건 일부가 뭐 됐다? 소멸됐다. 이런 것들을 양적 변경이라 눈에 보이는 거죠. 권리 양이 소멸된 겁니다. 이걸 양적 변경이라고 합니다. 근데 양적 변경은 우리 시험에 나온 적 단 한 번도 없고 성질적 변경이 아마 7, 8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그게 손해배상 청구로 바뀐 것 그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작용의 변경. 요게 이제 5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정답이 권리 변동에서 정답 나왔을 때 다 작용의 변경에서 나왔어요. 자, 봅니다. 갑의 건물에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당권도 권리니까 힘이죠. 그럼 여기에 2번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하나의 부동산은 2개 저당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 경우 누구의 힘이 더 큽니까? 1번 저당권이 더 크죠. 경매가 되면 누가 먼저 받아갈 수 있다? 을이 먼저 받아갑니다. 그럼 2번 저당권은 을이 작용한 다음에 두 번째로 작용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갑이 을로부터 차용했던 금전을 변질을 했습니다. 돈을 갚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 저당권이 어떻게 된다? 소멸합니다. 그러면 소멸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병이 계속 2번 저당권을 갖고 있습니까? 1번 저당권이 소멸되면 2번으로 순위 승진합니까? 우리나라는 순위 승진합니다. 따라서 졸지에 몇 번 저당권이 바뀐다? 이 병이 1번 저당권으로 바뀝니다. 이제는 종전에는 두 번째로 작용하던 게 이제 몇 번째로 작용한다? 한 번째로 작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힘이 달라지는 것을 작용의 변경 이렇게 말합니다. 해보면 여러분 책에는 작용 가로 안에 효력되어 있죠. 효력이라 하기 싫지만 힘이 바뀌는 걸 말합니다. 힘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 힘, 2번째 힘 이런 게 바뀌는 걸 말합니다. 국무총리가 지금 대통령으로 올라갔다. 거기 힘이 바뀌었죠.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국무총리가 아니구나. 참 바로 바뀌었다 했죠. 옛날에는 내 국무총리 위에 누가 있었습니까? 대통령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없으니까 국무총리가 1번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힘이 바뀐다. 이런 걸 작용의 변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거는 우리 시험에 나왔습니다. 정답으로 한 두세 번 나왔어요. 저당권 순위 승진되는 걸 말합니다. 요게 작용의 변경입니다. 자가 나온다니까 막 자주 나오는 게 아니고 7, 8년에 한 번씩 나오는 겁니다. 작용의 변경은 한 5년에 한 번씩 나옵니다. 자주 나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나오면 원시 취득 아니면 작용의 변경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소멸도 뭐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인데 절대적 소멸은 그 권리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겁니다. 건물이 화재로 소실됐다. 그럼 이 건물의 소유권은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상대적 소멸은 자, 갑이 건물을 을에게 매매하게 되면 권리는 누구한테 이전됩니까? 을에게 이전적 승계되죠.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됐잖아. 근데 영원히 소멸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권리가 이전됨으로써 종전 권리 주체 입장에서는 권리가 소멸됐다니까. 이해되겠습니까? 이 지구상에서 완전히 없어진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이전됨으로써 상대적으로 소멸된 것처럼 보인다. 이걸 상대적 소멸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상대적 소멸은 뭐와 같다? 주체의 변경이나 이전적 변기나 상대적 소멸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그냥 본인 현상만 틀릴 뿐입니다. 이전적 성계나 주체의 변경이나 상대적 소멸이나 다 같은 말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이걸 상대적 소멸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하면서 살아가는 관계가 우리는 법률 관계입니다. 오케이? 이 중에 하나를 하면 우리는 법률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게 권리 변동이고 우리는 이 변동이 있는데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이 뭐냐? 이제 우리는 원인을 들어가야 됩니다. 자, 권리 변동의 원인이 뭐냐? 방금 권리 변동의 원인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원시 이체되었잖아. 그럼 신축한 게 권리 변동의 원인이 되는 거죠. 매매함으로써 권리 변동이 원시 이체되어 있고, 승계 이체되어 있고, 요체득함으로써 원시 이체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무주물 선점함으로써 원시 이체되어 있고, 교환함으로써 승계 이체되어 있는 것이고, 전세권 설정 계약함으로써 전세권 설정적 승계한 겁니다. 1번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를 변제함으로써 작용의 변경이 있는 거죠. 채무를 불이행함으로써 질적 변경, 성질적 변경이 있는 거죠. 그럼 채무 불이행 아닙니까? 이런 다양한 원인으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권리를 변동시킨 원인은 여러 수십 가지가 됩니다. 그럴 때 학자들은 이런 권리를 변동시키는 이 원인을 한꺼번에 뭐라고 붙이기로 말하게 되느냐? 법률 한 사람도 못 맞추네. 법률 요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말은 법률 요건을 갖추면 권리가 변동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법률 요건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매매, 교환, 정려, 시효, 취득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요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게 법률 요건입니다. 오케이? 따라서 이제는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면 권리가 변동됩니까? 법률 요건을 갖추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겁니다. 이 법률 요건을 갖춤으로써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을 갖춤으로써 효과가 일어난다 이 뜻이겠죠. 이 효과라는 건 다름 아닌 뭘 말한다? 권리 변동을 말합니다. 이렇게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 뜻이에요. 별거 아닌 겁니다. 용어를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따라서 이게 뭐가 되는 것이고 원인이고 이게 뭐라고?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사이입니다. 그러면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권리는 변동될 수가 없습니다. 항상 법률 요건이 있어야만 권리가 변동됩니다. 어떤 권리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취득할 요건이 있어야 돼요. 법률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방금 제가 법률 요건이 여러 수십 가지가 있다 했죠. 그런데 학자들은 이 수십 가지에 되는 법률 요건을 다시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것은 법률 조용하다. 법률 행위인 것과 법률행위 아닌 것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은 여러 수백 가지가 있는데 그걸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법률행위인 것과 아닌 것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분류를 하느냐? 엄청나게 틀립니다. 이 법률 행위를 하게 되면 항상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이걸 흔히 사적 자체의 수단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법률행위 아닌 것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변동됩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 방병, 상실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게 아니고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될 수도 있는 겁니다. 예컨대 만일 길거리 가니까 자전거가 하나 있는 겁니다. 갑이 자전거를 발견했어요. 누군가 잃어버린 물건입니다. 이걸 유실물이라고 합니다. 그럼 유실물을 경찰서에 갖다 줬어요. 관공서에 갖다 주니까 관공서에서 공고를 합니다. 이 자전거 소유자 나타나면 가져가세요 합니다. 근데 6개월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요 유실물을 습득한 누가? 갑이 요 자전거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이걸 유실물 습득이라고 그래요. 몇 개월이라고 그랬죠? 6개월입니다. 옛날에 1년인데 지금 6개월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갑에게 뭐가 하나 생겼습니까? 소유권이 하나 생겼잖아. 그럼 이건 누구로부터 받아온 겁니까? 네? 아니잖아. 종전 소유자가 누군지 모른다니까. 그럼 왜 이렇게 어렵게 갑자기 갑에게 소유권이 하나 생겼냐? 이럴 때 소유권을 준다고 법이 딱 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 민법에 유실물을 습득한 자에게 소유권을 준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취득입니다. 이렇게 권리는 내가 원하는데 원해서 권리를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내 의사와 관계없이 법률의 규정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권리를 변동시키는 원인은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과 법률의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이렇게 나눕니다. 이 둘 중에 하나가 있어야만 이 권리가 변동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수십 개나 되는 이 권리 법률 요건을 뭘 기준으로 그렇게 나누느냐 이 말입니다. 뭘 기준으로 나누냐? 그럼 나누는 기준이 있겠죠. 자,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인데, 자, 말입니다.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은 법률 요건인데, 그 법률 요건을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사실이 있습니다. 요 개개의 사실을 뭐란다? 법률 사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률 사실이 모여서 법률 요건이 되고 그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라는 법률 효과가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저번에 이런 게 이제 좀 간단하게 말했을 때 이게 중국집 요리라고 했을 때 요리에 따라 다양한 맛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중국집 요리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의 뭐가 있다? 재료가 있겠죠. 이 재료가 모여서 요리가 되고 요리가 됨으로써 다양한 맛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중국집에 갔을 때 주문할 때 재료를 말하고 주문합니까? 아니면 맛을 가지고 주문합니까? 아니면 요 중국집 요리를 이야기합니까? 요리 이야기합니다. 저는 나는 매매를 한다, 교환을 한다, 정리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매매를 하거나 교환을 하거나 정리를 받거나 다 뭘 취득한다?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취득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다 소유권 취득이라는 효과가 나타난다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취득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많은 겁니다. 매매할 수도 있고 교환할 수도 있고 정려받을 수도 있고 상속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 다양한 원인에 따라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법률 사실 중국집 요리 재료는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래서 옛날 책 같으면 그 요리 재료가 책 2페이지에 걸쳐서 나와 있었어요. 근데 이 요리 재료가 시험에 안 나오니까 아예 빼버린 겁니다. 그 중국집 요리 재료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리 재료가 큰데 양파입니다. 그럼 중국집 요리 재료는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가 있을 것이고 양파가 들어가지 않는 요리가 있다.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단순히 그렇게 나누면 됩니다. 그래서 양파가 들어가는 요리를 뭐라고 하고? 법률행위. 양파가 들어가지 않은 법률행위 아닌 것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그냥 단순히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가지만 나눕니다. 자, 물어봅니다. 짜장면은 법률행위다 아니다? 짜장면 안 먹어봤습니까? 양파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법률행위죠. 짬뽕은 법률행위입니까 아닙니까? 법률행위입니다. 짬뽕에도 양파 들어갑니다.
간짜장에는 계란 후라이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예? 이게 이제 남부지방은, 특히 부산은 지방을 비교했을 때는 여기 반드시 뭐가 들어야 된다? 계란 후라이가 들어야 됩니다. 이게 간짜장이냐 구별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중부지방 위에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 지금은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옛날에 서울에서 이제 부산으로 놀러 올 때 음식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간짜장을 먹어보는 겁니다. 짜장면 위에 뭐가 있으니까? 계란이 있는 겁니다. 그걸 먹는 겁니다. 그런데 계란이 완전히 익은 것이 아니고 반숙 정도가 됩니다. 그런 노란자 있죠? 거기 원래 고소한 게 있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요리 중에 반숙해가 넣는 요리가 많잖아요. 일본에 가가지고 팍 찌면 쫙 벌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그런 거 아닙니까? 야간 간짜장에 요즘 뭐가 안 들어가느냐? 계란 안 들어가는 데도 많습니다. 그래서 부산 지방도 요즘은 계란 안 넣어주는 데가 많습니다. 비싸다고. 간짜장 맛이 안 나타납니다. 자, 물어봅니다. 짬뽕도 이거 법률행위도 아니다? 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법률행위 아니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파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이 양파를 우리 민법에서는 뭐라고 그러느냐? 의사 표시라고 합니다. 자, 이 의사 표시가 들어가는 것은 뭐라고 그러고? 법률행위. 의사 표시가 들어가지 않은 법률행위 아닌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간단한지 모릅니다. 따라서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의사 표시가 있어야 돼요.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걸 유식하게 법률행위는 의사 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물어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 표시가 없는 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의견이 둘로 나눕니다. 제가 8초 전에 법률행위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의사표시는 필수 불가결 요소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8초 지나가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표시가 없는 법률도 있을 수 있다. 맞아, 있을 수 있겠지. 뭐 살아가 보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네. 그러면 안 된다니까. 그러면 학문이 아니지. 반드시 되어 있잖아. 그래서 의사표시가 없는 것은 법률행위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법률행위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 맞죠? 법률 요건을 법률행위와 아닌 것으로 나누었으니까 이 법률행위도 법률 요건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세 개를 합치면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반드시 가지고 있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다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부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더 합칩니다.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결 요소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 것이다. 예, 이게 법률행위 의의입니다. 법률행위 그러면 그 의의에는 반드시 의사표시가 들어야 되고, 그다음에 원하는 대로 이 말이 들어야 됩니다. 그게 법률행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법률행위가 법률행위 하는 것,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그런데 법률행위든 아니든 권리를 변동시킨다는데, 이 권리는 우리 민법에는 크게 두 가지 권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재산에 관한 권리, 재산권, 가족권, 이렇게 나눕니다. 요거 옛날에는 신분권이라 그랬는데 요즘은 신분이나 말 잘 하지 않습니다. 자, 옛날에는 내가 어떤 신분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게 안 달라지게? 달라지잖아. 너무 옛날 조상을 잃어버린 거 아닙니까? 옛날에는 여러분 양반도 있고 상놈도 있었잖아. 그럼 근데 유럽을 보면 영국 같은 데 지금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왕이 있죠. 그럼 왕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권리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근데 그건 전 후천적인 거 태어날 때 결정된 겁니까? 그건 내 신분에 따라 결정된, 내 의사와 관계
없이 내 신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달라지는 겁니다. 옛날에는 여러분 이렇게 신분권이 훨씬 많은 권리를 좌우지자주한 겁니다. 신분이 어디냐에 따라서 권리 의무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할머니 때 지금 100세 이상 되시는 분들 보면 그때도 양반 산놈이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대감집에 있는 도련이겠죠. 그럼 그게 12살, 15살 이렇게 되더라도 그리고 자기 집에 식모 있는 사람한테 말을 놓았다 그럽니다. 그리고 도련님 그랬다고 그래요. 그 옛날 사극에 나오듯이 우리 100세 이상 100세 전 가까이 되시는 분은 그때 당시도 우리는 그런 게 있었다고. 양반 상민이라는 개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신분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평등하니까 신분권이라고 하지 않고 뭐란다? 가족권 이렇게 말합니다. 인도에는 아직까지 카스트 제도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법률적으로 없어졌지만 심정적으로 있는 거죠. 불가촉민에 대해서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보면 굉장히 많이 차별을 둡니다.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그러면서 또 외부에 봤을 때는 안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이 재산권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건에 관한 권리를 물건이라 그래요. 사람에 관한 권리를 채권이라고 합니다. 가족권은 친족권과 상속권 나눕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당연히 이 가족권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시험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물건과 채권인데 물건이 있고 채권이 있으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그럼 이거는 재산권에 관한 공통의 원리니까 공통 원리 내지 공동의 원리가 되는 것이니까 원칙 내지 원리가 되겠죠. 두 번째 여러분 공통된 것은 따로따로 두 번 설명하는 게 좋습니까?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좋습니까?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공통 원리고 한꺼번에 설명하는 게 나으니까 그 부분만 따로 묶어서 이걸 민법 총칙이라고 따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민법은 총 5파트로 나누어 있습니다. 총칙, 물건, 채권, 친족, 상속. 그중에 당연히 뭐나 시험범위에 안 들어간다? 가족권은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5파트가 있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10문제, 여기서 14문제, 여기서 10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물건, 채권에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먼저 이 총칙은 여러분 물론 다양한 파트가 있는데 좀 쉽게 말하기엔 기본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신의 성실의 원칙부터 시작해서 기본 원리가 있는 것이고 다음에 권리 주체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 물건이든 채권이든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 모든 권리의 주체는 공통된 요건 아닙니까? 그래서 주체가 있는데 이 주체는 권리의 주체는 누구만 될 수 있다? 사람만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은 자연인과 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은 다시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으로 나눕니다. 다음에 사단법인은 영리사단법인과 비영리사단법인을 나눕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이런 걸 쭉 규정해 놨습니다. 법인을 만들 때 어떤 설립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런 거 쭉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뭐고 이사고 뭐고 이거 민법에서 다 배웁니다. 그리고 그중에서 영리사단법인은 따로 상법에서 따로 떼어내서 배우는 겁니다. 그 영리사단법인이 뭐다? 상법에서 말하는 각종 주식회사 등등에 해당됩니다. 다음에 사람 중에서 요 권리 의무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제한 능력자에서 미성년자, 옛날에 금치산자라는 말 들어봤습니까? 요즘은 금치산자라고 그러지 않고 피성년 후견이라고 그래요. 다음에 한정산자는 피한정 후견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어떻게 정산자 할 수 있느냐? 사람은 그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건 언제부터 되느냐? 출생부터 사망이다. 그러면 출생 언제부터냐? 완전 노출설이냐? 이런 걸 배우는 겁니다. 진통설이냐? 이렇게 배웁니다. 우리 민법에서는 완전 노출설이고 형법에서는 진통설이고 그랬습니다. 그럼 언제 사망했냐? 맥박이 정지될 때냐? 내가 죽을 때냐? 뇌사설이냐? 심박 정지냐?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나타나는데 오랜 안 나타난다. 실종선고입니다. 이 실종선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여기 권리 주체에 대해서 배우는 겁니다. 다음에 권리 객체를 배워요. 물건에 대해서 배웁니다. 물건은 우리가 보통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도 물건을 봅니다. 즉 가스도 사고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기도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여기 전기 사용료 내잖아. 내가 샀다는 뜻 아닙니까?
근데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근데 관리는 할 수 있어 없어요? 그렇죠. 관리할 수 있는 자연적 물건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또 이제 물건에는 다시 부동산과 동산으로 나눕니다. 그 부동산, 동산 보고 종물, 주물 이런 걸 쭉 배웁니다. 이게 주체, 객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주체, 객체 나와 있고 이 주체와 객체를 연결시켜주는 게 권리 변동이죠. 근데 이 권리 변동의 원인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권리 변동의 원인은 방금 몇 가지가 있다 했죠? 두 가지입니다. 법률의 규정에서 권리가 변동되든 법률 행위로 변동되든인데 법률의 규정에 하는 권리 변동은 민법 총책에서는 못 보는 겁니다. 왜냐? 방금 자 무주물 선점하면 뭘 취득한다 했죠? 이거는 법률의 규정에 한 소유권 취득이죠. 그럼 요거는 어디에 규정되어 있을까요? 소유권이라는 법조문을 딱 보면 무주물 선점하면 요 소유권을 취득한다. 매장물 발견하면 소유권을 취득한다. 이렇게 권리를 취득할 수 있는 게 법률의 규정이 있으면 해당 권리에 규정되어 있다니까. 전세권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고 전세권이라는 법조문을 보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전세권을 취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상권은 어디에 규정되어 있게? 지상권이라는 법조문을 보면 이런 요건을 갖추면 지상권을 취득한다고 다 개별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따라서 이거는 법률의 규정이 하는 권리 변동은 민법 총칙에서는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모든 권리 변동의 공통 원인이 뭐가 있다? 그래서 권리 변동의 원인 중에서 뭘 하나 배운다? 법률행위가 규정되어 있어요. 이렇게 민법 총칙은 기본 원리, 주체, 객체, 법률행위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거는 우리 시험범위에 안 들어갑니다. 뭐만 들어간다? 권리 변동의 원인 중 법률행위가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갑니다. 왜 법률행위를 배우느냐?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것은 물건과 채권인데 이 물건과 채권을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취득, 변경, 소멸하기 위해서 원인이 뭐라고? 법률행위입니다. 그래서 공통 변동 원인은 법률행위를 먼저 보고 개별적으로 물건을 보고 채권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 권리는 물건과 채권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자, 돼지도 있습니다.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느냐?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잡을 수 있어요. 이해되겠습니까? 무엇이든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니까. 그러면 이게 내가 원하는 권리를 변동시키는 법률행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기 위해서는 잘 연습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잘 연습했죠? 법률행위를 잘해야 돼.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권리를 변동시킬 수 있다니까. 지금은 뭘 하느냐? 창을 던지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다 배우고 나면 이제는 뭘 배우느냐? 방금 내가 돼지도 있고 사슴도 있고 토끼도 있다 했죠. 그럼 뭘 중에 뭘 잡아야 될 거냐? 그건 돼지를 잡는 것과 소를 잡는 것과 토끼를 잡는 것이 틀리겠죠. 나한테 지금 그 중에 어떤 것이 필요하냐? 그 개별적인 권리를 나중에 살펴보는 겁니다. 물건은 소유권은 어떤 권리를 갖고 있고 전세권은 어떤 것이 있고 지상권은 어떤 것이냐? 그걸 잘 알아야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를 취득할 거 아닙니까? 지금은 뭘 배운다고? 그 수많은 걸 잘 잡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방법 배우고 나면 나중에 그 객체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뭘 배운다고? 법률행위를 배웁니다.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하니까 여기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니까 제가 배우는 겁니다. 그 법률행위를 가만히 보니까 법률행위는 뭘 가지고 있더라? 의사표시를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켜야 되더라. 이런 거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필수 불가하기로서라는 법률 요건으로서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물건이나 채권을 취득, 변경, 소멸시킬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게 법률행위입니다. 그럼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가지고 있다고? 의사표시가 있다 했죠. 그래서 제가 의사표시가 있다고 그랬다. 즉 양파가 있다 그랬지 양파가 몇 개 들어갔냐 말을 안 했죠. 따라서 이 법률행위는 반드시 양파 의사표시가 있는데 이 양파가 몇 개 들어갔냐 따라 다시 나눌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의사표시 하나만 들어가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요걸 단독 법률행위 줄여서 뭐라고 해?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여기는 의사표시 하나만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의사표시가 두 개 있는데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이렇게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가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가 있어요. 이게 법률행위 중에서 가장 많은 법률행위입니다. 뭐게? 계약입니다. 앞으로 뒤에 계약만 붙으면 그게 매매 계약이든 교환 계약이든 전세권 설정 계약이든 어떤 계약이든 계약이 딱 들어가면 의사표시에 몇 개 있다?
두 개 들어 있습니다. 그것도 서로 대립합니다. 한 사람은 사겠다, 한 사람은 팔겠다, 한 사람 임대를 주겠다, 한 사람 임차를 하겠다.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서로 대립하는 게 딱 합치돼야만 성립되는 게 계약입니다. 근데 이 계약이 법률행위 90% 이상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단독행위는 법률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법률행위 그러면 결국은 뭘 하는 것이다? 계약입니다. 그래서 법률행위라는 게 어려우면 그냥 계약으로 대체하면 됩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우리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계약자의 원칙이란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살아가면서 한 번씩 그런 말 들어본 적 없습니까? 계약자의 원칙이란 말을 많이 합니다. 이게 근대민법의 3대 원칙인데, 원래는 법률행위 자유의 원칙입니다.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변동시키니까. 그렇지만 법률행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다? 계약이죠. 그래서 그냥 계약자의 원칙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법률행위 그럼 모르면 뭐라고 부른다고? 계약 그러면 됩니다. 계약이 그냥 법률행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서로 대립하는 겁니다. 다음에 여러분 책에는 그게 합동행위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건 우리 민법의 규정에 없고 학자들이 인정하는 개념인데 28페이지 보면 나옵니다. 28페이지 아니고 맞죠? 합동행위라고 나옵니다. 이거는 여러분 대표적인 게 거기 보면 사단법인 설립행위라고 나와 있죠. 네. 여러분 법인은 단체죠. 단체가 설립되기 위해서는 몇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됩니까? 두 사람 이상이 됩니다. 그럴 때 이 A가 사단법인 설립합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B도 사단법인 설립합시다 그럽니다. 여러분 매매는 한 사람은 팔겠다, 한 사람은 사겠다 서로 대립합니다. 근데 이거는 둘 다 사단법인을 설립하자는 똑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는 것은 계약하고 비슷한데,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야만 성립되는 법률행위를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내용의 의사표시가 두 개 이상 있어야만 성립되는 걸 말합니다. 이걸 합동행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냥 그런 게 있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의사표시가 어떤 모습을 입고 몇 개 들어갔냐에 따라서 세 가지 나누는데, 요 중에 중요한 게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는 다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로 나눕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게 상계, 추인, 동의, 면제, 취소, 해제, 해지, 철회 등이 있습니다.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재단법인 설립, 소유권 포기 있습니다. 자, 요거는 유언이고 요건 재단법인 설립입니다. 자, 대표적인 게 이제 보세요. 갑과 을 사이에 건물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당연히 을은 대금 지급할 채무가 있어요. 그 대금을 20일 날 중도금 주고 30일 날 잔금 주기로 했어요. 그럼 당연히 채무는 이행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행해야 됩니다. 그럼 20일 날 중도금 줬어요. 그럼 30일 날 잔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을이 잔금을 안 주는 겁니다. 계속 잔금 안 줍니다. 자기 채무를 지금 뭐 해야 되는데 이게 근데 이행을 안 하고 있죠. 이게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럴 때 갑은 요 계약을 뭐 할 수 있냐? 해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해지하게 되면 이 매매가 처음부터 없는 것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해지할 때 누구 의사가 필요합니까? 갑의 의사가 필요하죠. 그러면 해지할 때 갑의 의사만 있으면 되지 을의 의사는 있을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갑이 해지한다 그러면 해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일방적 의사표시, 하나의 의사표시로서 해제가 되는 법률 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매매가 소급해서 소멸합니다. 그런데 이 갑이 해지한다는 의사를 자기만 하면 되는데 이걸 병에게 합니다. 병에 가서 이 계약 해지한다 그러면 해제가 되게 안 되게? 산속에서 해지한다 그런다고 매매가 해제가 되느냐고? 안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이 의사표시 수령할 자가 딱 특정되어 있어요. 누구한테 해야 된다? 을에게 됩니다. 이렇게 의사표시 하나만 있으면 되지만 그 의사표시를 수령할 자가 딱 특정되어 있는 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이걸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소유권 포기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볼펜 소유권을 갖고 있죠. 근데 내가 볼펜 실적이 나서 소유권 포기하려고 그래요. 그럼 포기한다는 내 의사가 있어야 돼요. 포기한다는 내 의사가 없는데 이렇게 놔뒀을 때 누가 가져가면 도둑놈입니다.
그럼 포기한다고 했을 때는 그 무조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근데 의사가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포기한다고 의사할 때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됩니까? 볼펜 소유권 포기할 때 구청에 가야 됩니까? 아니잖아. 서류를 통해 버리면 되잖아. 따라서 이때는 내가 소유권을 포기한다. 내 의사만 있으면 되지. 내 의사 표시를 수령할 자가 없어요.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걸 뭘 한다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여러분, 유언할 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할 필요 없습니까? 특정인에게 할 필요가? 유언할 때 남 몰래 유언하고 죽는데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합니까? 따라서 유언자 의사만 있으면 되지 상대방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유언 이런 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원래 작년에 내가 나온다 그랬는데 작년에 그냥 반사회적 행위 나왔어요. 올해는 반사회적 행위보다 이게 더 나올 확률이 많습니다. 다음 중 단독행위에 해당되는 거, 이게 상대방 있는 단독에 해당되는 거, 없는 단독에 해당되는 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외우는 방법은 상대방 있는 단독해는 상추, 동면, 치해철 그랬습니다. 상추도 동면을 취한다 이 뜻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 됩니다. 언제? 겨울철. 상추, 동면, 제철입니다. 상계 추인이 뭔지는 나중에 다 배울 테니까 외우면 됩니다.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해는 유재수가 소유권을 포기했다. 유재포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왜 포기했는지 모르니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단 포기는 오로지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제한물권 포기는 안 해요. 내가 전세권을 포기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야 됩니까? 주인한테 가서 전세권 포기한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죠. 이거는 전세권 포기는 제한물권이죠. 제한물권 포기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입니다.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오로지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입니다. 자, 이해해야 됩니까? 암기해야 됩니까? 그래, 암기하면 됩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더라도 상추, 동면, 채철, 유재포 그러면 됩니다. 그럼 한 문제 맞출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원래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는 유력한 거는 요거 하나입니다. 단독행위입니다. 요거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포기는 안 되고 소유권 포기만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라고 그래서요. 다른 포기는 아닙니다. 다음에 이왕 나왔으니까 하나 더 봅니다. 내가 법률행위를 하게 되면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킨다 그랬죠. 맞습니까? 내가 원하는 권리가 물권일 수도 있고 뭐도 있다? 채권일 수도 있겠죠. 그럼 법률행위 할 때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법률행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권리를 변동시키는데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도 있고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법률행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뭐라 그러게? 물권행위,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다시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서 물권행위와 뭐로 나눌 수 있다? 채권행위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물권행위, 채권행위 나눕니다. 다 같은 법률행위지만 내가 원하는 권리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또 상세한 내용은 물권법 할 때 배웁니다. 물권법 할 때 배우는데 간단하게 보면 이 물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안 남기느냐?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기고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물권이란 물건을 직접 지배해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하고 독점적인 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즉 자기가 배타적으로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남의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즉 제가 이분한테 책을 제가 매수해서 제가 책에 소유권을 취득했어요. 소유권은 물건입니다. 그럼 내가 소유권을 취득했다. 그럼 이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입니다. 그럼 이 사용 수익할 때 종전 나한테 매각했던 이분이 사용 수익하게 나한테 제공해야 되면 내가 직접 집에서 사용 수익해야 됩니까? 이 책을 넘기고 팔고 하는 거는 내가 하는 거지 남의 도움 필요가 없다니까. 이분은 매각하고 나에게 소유권을 이전 딱 해줬죠. 그럼 더 이상 종전 권리는 무슨 문제를 안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안 남깁니다. 나머지 이행은 전부 다 해당 권리자가 해야 됩니다. 소유권이란 물건은 그 물건을 직접 지배하고 배타적으로 지배합니다. 배타적으로 지배한다는 건 독점적으로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독점적으로 지배하니까 누가 남녀이 관여한다란다? 안 합니다. 방금 소유권은 사용 수익하는 권리를 했죠. 그 사용 수익은 누가 해야 된다고? 해당 소유권자가 누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물건을 취득하면 무슨 문제를 안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종국적인 무슨 행위라 그런다? 처분행위라 그래요. 근데 채권행위는 무슨 문제를 남긴다?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그래서 채권행위 한다는 건 장차 이행해줄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의무 부담행위라고 합니다. 예컨대 갑과 을 사이에 금전 소비대차를 했습니다. 돈 빌려주는 계약을 금전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함으로써 을은 금전 채권이 생겼고, 이거는 뭐가 생겼다? 채무가 생겼습니다. 방금 내가 뭘 취득했습니까? 채권을 취득했다. 권리를 취득했어요. 끝입니까? 아니죠. 내가 1억을 빌려줬으면 장차 이 값은 나에게 뭘 줘야 된다? 1억을 변제해줘야, 채무를 뭐 해줘야 된다고? 이행해줘야만이 비로소 이 권리는 만족을 얻는 것이지, 권리를 취득했다 해서 만족을 얻는 게 아니라니까.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취득함으로써 끝이에요. 더 이상 이행의 문제가 없다니까 내가 직접 권리자가 직접 사용 수익하면 됩니다. 그러나 채권은 안 그래요. 채권이 가지고 있다. 채권만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무 내용을 떠서 뭘 해줘야 된다? 이행을 해줘야 돼. 그럴 때 비로소 채권을 만족을 얻는 겁니다. 소유권이라는 물건은, 소유권 등 물건은 그 취득함으로써 것이지만 채권은 안 해요. 채권은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겁니다. 그 이행을 해주지 않으면 채무 불이행이죠. 물건 불이행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 없잖아. 이 채권 채무는 그렇습니다. 따라서 채권 채무, 채권행위를 했다는 것은 장차 자기 채무를 이행한다는 뭘 남긴다고? 의무를 부담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틀리는 겁니다. 물건행위, 채권행위 이렇게 달라요. 자, 물건행위는 그래서 이행의 문제를 남기는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건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종목적인 처분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둘의 관계는 나중에 물건법 할 때 자세히 배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독특한 게 있습니다. 주물건행위라는 게 있어요. 주물건행위는 물건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다 같이 변동을 시키는데 물건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킵니다. 물건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면서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이행의 문제를 안 남기니까 무슨 행위다? 처분행위입니다. 대표적인 뭐가 있냐? 채권 양도, 채무 인수 등입니다. 물건 이외의 권리 중에 대표적인 권리가 뭐가 있습니까? 채권 아닙니까? 채권을 딱 양도하면 더 이상 이행의 문제를 안 남깁니다. 저당권 양도, 특허권 양도, 이렇게 물건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걸 주물건행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물건행위 중에 무조건 기억할 것은 채권 양도입니다. 하나 정도는 기억하십시오. 채권 양도가 대표적인 주물건행위입니다. 자, 그러면 저를 보세요. 주물건행위도 처분행위가 아니다.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 처분행위에 속합니다. 자, 주물건행위도 처분행위가 아니다. 처분행위죠. 따라서 처분행위는 물건행위만 처분행위가 아니고 주물건행위도 처분행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한 번도 나오지 않다가 10년 안쪽에 한 7, 8년 전인가 다음 중 처분행위에 속하지 않는 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처분행위에 속하지 않는 거. 그럼 뭘 고르라는 겁니까? 채권행위를 고르라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대표적인 하여튼 다른 거는 다 기억하는데 채권 양도가 처분행위다 아니다? 처분행위입니다. 주물건행위에 속합니다. 지금 이거 시험장 갈 때까지 10월 달까지 계속 이야기하면 저절로 외워집니다. 여러분 안 외우려 하더라도 내가 계속해서 주물건행위, 채권양도, 주물건행위, 채권양도 그러니까 외워집니다. 다만 이게 중요하다는 거니까 밑줄 하나 칩시오. 채권양도. 거기에 밑줄 치면 됩니다. 채권양도. 자, 물건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슨 행위? 물건행위. 채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 물건 이외의 권리를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주물건행위. 이렇게 말합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법률행위도 나눠지는 겁니다. 나머지 부분은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었다 할게요.